여보, 당신 살고 있었던 거야? 국화 냄새가 가득한 빈소 한가운데서 이미 12년 전에 장례를 치른 남편을 마주한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름은 달랐고 얼굴도 조금 변해 있었지만 넥타이를 고쳐 매는 손놀림과 사소한 버릇들을 보는 순간 그가 죽은 남편이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우연이라고 믿기엔 너무 정확했고 믿지 않기엔 너무 끔찍했어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어쩌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 다른 이름으로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이건 기적이 아니었어요. 바꿀 수 없는 지옥이었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다시 장례식장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언제나 비슷한 냄새가 났어요. 국화와 향, 그리고 사람들이 흘린 눈물이 섞인 듯한 무거운 공기. 저는 검은 한복 고름을 매만지며 조문객 명부에 이름을 적었어요. 김태수 이사님, 남편의 옛 직장 상사였던 분이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2년이 지났지만 이런 자리에 올 때마다 여전히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마 평생 그럴 거예요.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조문객들에게 절을 하고 있었어요. 까만 양복 뒷모습만 보였는데 이상하게 발이 멈춰졌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들어 넥타이를 고쳐 맬 때 손가락이 움직이는 방식이요. 왼손 엄지로 매듭을 살짝 눌러 확인하고 검지로 한 번 더 매만지는 그 버릇.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남편도 그렇게 넥타이를 만졌어요. 결혼 17년 동안 몇백 번도 더 봤던 습관이었죠.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 매고 왼손으로 매듭을 확인하던 그 손놀림. 설마요 설마. 남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얼굴은 조금 달랐어요. 더 야위었고 주름이 깊었고 머리카락도 많이 휘어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요. 저를 보는 그 시선의 깊이만은요. 12년 전 응급실 복도가 떠올랐어요. 의사 선생님이 유족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 다리가 후들거렸던 그 순간이요. 최선을 다했지만 이라는 말 뒤로 이어진 침묵이요. 그리고 차가운 영안실 문 앞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제 발이요. 남자가 먼저 시선을 거뒀어요. 다른 조문객에게 절을 하며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딸아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응,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복도를 빠져나와 로비 의자에 앉았을 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딸아이가 물을 건네줬지만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왜 저렇게 익숙한 손놀림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왜 제 눈을 봤을 때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뭔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우연이겠죠. 세상에는 비슷한 사람이 많으니까요. 넥타이 만지는 버릇쯤이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왜 가슴이 이렇게 미어지는 걸까요? 왜 12년 전 그날이 이렇게 선명하게 떠오르는 걸까요? 엄마, 진짜 괜찮아? 딸아이가 다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자꾸만 복도 쪽으로 향했어요. 저 남자가 다시 보일까 싶어서요. 아니 보이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보고 싶어서요. 장례식장을 나올 때까지 그 남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그 뒷모습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넥타이를 고쳐 매던 손이요. 눈이 마주쳤던 그 짧은 순간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영정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어요. 웃고 있는 얼굴이었지만 눈가의 주름, 이마의 선, 입꼬리의 각도를요 하나하나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본 그 남자의 얼굴과 겹쳐보려 했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닮았어요. 분명히 닮았어요. 사흘 뒤 장례식장에 다시 갔어요.
발인이 있는 날이었죠.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새벽부터 잠이 깨어 천장만 바라보다가 결국 옷을 챙겨 입었어요. 딸아이에게는 고인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다만 전부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장례식장 로비에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발인 준비로 분주했고 유족들은 마지막 절차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도 거기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면에서 봤어요. 상주복을 입고 조문객들과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받고 있었죠.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사흘 전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요. 심장이 또 이상하게 뛰었어요. 얼굴은 다른 듯 비슷해 보였어요. 광대뼈가 더 나왔고 턱선도 조금 각졌고 전체적으로 더 야윈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눈썹 끝이 살짝 처지는 각도나 입술을 다물 때 아래턱에 힘이 들어가는 방식이 남편이었어요. 아니, 남편처럼 보였어요. 실례지만 고인과 어떤 관계시죠? 옆에서 누군가 물었어요. 장례식장 직원이었어요. 아, 고인분의 옛 직원 유족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명부에 기록해야 해서요. 직원이 명부를 건넸고 저는 이름을 적으면서 슬쩍 다른 페이지들을 넘겨봤어요. 상주 명단이 적힌 곳에서 그 남자의 이름을 찾았어요. 사위 박진우. 박진우? 남편의 이름은 최민석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이름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명부를 돌려줬어요. 조문객 대열 끝에 서서 그 남자를, 박진우라는 사람을 다시 봤어요. 그가 한 노인에게 절을 하고 일어서는데 양복 소매가 팔목 위로 살짝 올라갔어요. 왼쪽 손목 안쪽에 희미한 흉터가 보였어요. 7cm쯤 되는 가느다란 선이요. 남편도 그 자리에 흉터가 있었어요. 대학생 때 오토바이 사고로 생긴 거라고 했죠. 정확히 같은 위치였어요. 숨을 참았어요. 우연일까요? 이렇게까지 비슷할 수가 있을까요? 눈물이 차올랐어요. 왜인지 모르게요. 슬퍼서가 아니라 혼란스러워서요.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어머니,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놀라서 돌아보니 고인의 조카였어요. 몇 년 전 다른 자리에서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죠. 오셨군요. 삼촌께서 평소에 최민석 부장님 이야기 자주 하셨어요. 좋은 분이셨다고요. 네, 저쪽 분이 우리 매형이신데요. 박진우라고 하세요. 삼촌이 정말 아끼시던 사위셨어요. 조카가 박진우 쪽을 가리켰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지만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괜찮으세요? 조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고인분 생각이 나서요. 거짓말이었어요. 고인분 생각이 아니라 남편 생각이 났어요. 아니, 저 남자가 남편처럼 보여서 미칠 것 같았어요. 발인 행렬이 시작됐어요. 박진우가 영정을 들고 걸어갔어요. 그의 걸음걸이를 봤어요. 왼쪽 다리를 살짝 끌듯 딛는 걸음이요. 남편이 그랬어요. 오른쪽 무릎에 오래된 부상이 있어서 오래 걸으면 왼쪽 다리에 힘을 주는 버릇이 생겼었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장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에 손을 짚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새하했어요. 물을 떠서 얼굴을 씻었지만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많은 것이 같을 수는 없어요. 버릇도, 흉터도, 걸음걸이도, 손놀림도요. 하지만 이름이 다르고 얼굴도 조금 달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은 죽었어요. 12년 전에요. 제가 장례를 치렀어요. 화장을 했고 유고를 모셨어요. 그런데 왜요? 왜 저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걸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하지만 저는 박진우라는 사람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밤마다 그 모습이 떠올랐고 낮에도 문득문득 그의 손놀림이 생각났어요. 딸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요즘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자꾸 멍하니 있어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죽은 아빠를 닮은 사람을 봤다고요. 아니, 아빠일지도 모른다고요. 미친 소리처럼 들릴 거예요.
저한테도 미친 소리였으니까요.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고인의 조카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했어요. 매형분 근황이 궁금하다고요. 상을 당하셔서 힘드실 텐데 안부라도 전하고 싶다고요. 아, 박진우 매형요 괜찮으세요? 원래 강한 분이라 잘 버티고 계세요. 회사 일도 놓지 않으시고요. 어떤 일 하세요? 건축 관련 일 하세요. 설계 쪽이요. 성실하시고 책임감도 강하셔서 주변에서 다들 인정하세요. 남편도 건축 쪽이었어요. 설계는 아니었지만 현장 관리를 했었죠. 우연일까요, 또요? 가족분들은 다 괜찮으세요? 내 부인분이랑 아드님 있으세요. 초등학생이에요. 참 착한 애예요.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딸아이가 5살이었어요. 지금 17이고요. 만약 박진우가 정말 남편이라면요. 만약 12년 전부터 다른 삶을 살았다면요. 그 사이에 다른 가족을 만들 수도 있었겠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혹시 매형분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조문 인사라도 제대로 드리고 싶어서요. 조카가 번호를 알려줬어요. 하지만 저는 전화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당신 최민석 맞죠라고 물을 수는 없었어요. 대신 조카에게 매형분이 일하시는 회사 이름을 물었어요. 괜히 궁금해서라고 둘러댔고 조카는 순순히 알려줬어요. 사흘 뒤 저는 그 회사 앞에 서 있었어요. 8층짜리 건물이었고 간판에는 진우건축사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대표 이름이 박진우였어요. 점심시간에 맞춰 갔어요. 직원들이 3, 4, 5 나오기 시작했고 얼마 뒤 박진우도 나왔어요. 혼자였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근처 식당으로 향하는 그를 멀찌감치 따라갔어요. 그가 식당에 들어가 혼자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반대편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그를 관찰했어요. 물컵을 들 때 컵을 잡지 않고 컵 손잡이에 검지만 넣어서 들었어요. 남편의 버릇이었어요. 컵이 뜨거울까봐 생긴 습관이라고 했었죠. 식사를 하는 동안 계속 봤어요. 먹는 방식, 마시는 방식, 움직이는 모든 순간이요. 눈물이 났어요. 식당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울었어요. 너무 익숙해서요. 그가 식당을 나갔고 저도 따라 나갔어요. 하지만 멀리서만 봤어요. 그가 회사로 돌아갈 때까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버릇이 같을 수는 없어요. 사람은 기억을 잃을 수 있어요. 얼굴도 세월에 따라 변할 수 있고요. 이름도 바뀔 수 있죠. 하지만 몸은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정리했던 것들이 담긴 상자요. 한 번도 다시 열어보지 않았던 거예요. 상자 안에는 병원 서류들이 있었어요. 사망 진단서, 화장 허가서, 장례 관련 서류들이요. 하나하나 다시 펼쳐봤어요. 12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출장을 갔었어요. 부산이었죠. 3일 일정이라고 했었어요. 둘째 날 밤 전화가 왔어요. 부인이십니까? 모르는 번호였어요. 남자 목소리였고요. 네, 맞는데요. 남편분이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병원으로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소를 받아 적었어요. 부산의 어느 병원이었어요. 당장 차를 몰고 갔어요. 5살 딸아이는 이웃집에 맡기고요. 새벽에 도착했어요. 응급실 복도는 조용했고 의사 선생님이 저를 다른 방으로 데려갔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그 뒤의 말이 기억나지 않아요. 귀가 멍해졌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간호사가 저를 부축했고 누군가 물을 건넸지만 마실 수가 없었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급하게 수술을 진행했지만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언제부터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쓰러진 걸 발견했을 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있었어요. 누가 발견했냐고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호텔 직원이라고 했어요. 객실에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다고요.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영안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섰어요.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결국 들어갔어요.
하얀 천이 덮인 침대가 있었고 간호사가 천을 걷어 올렸어요. 남편의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많이 부어 있었고 얼굴색이 창백했어요. 평소에 남편 같지 않았어요. 오래 보시면 힘드실 겁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머리 쪽 수술을 해서 붓기가 있어요. 화장을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얼굴이 남편 같으면서도 남편 같지 않아서요. 장례를 서둘러 회사 사람들이 도와줬고 3일장으로 했어요. 화장을 했고 유골은 납골당에 모셨어요. 모든 게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생각할 틈도 없이요. 슬퍼할 시간도 없이요. 그리고 12년이 흘렀어요. 지금 서류들을 다시 보니까 이상한 점들이 보였어요. 사망 진단서에 적힌 병원 이름을 검색했어요. 여전히 운영 중인 병원이었어요. 전화번호를 찾아 저장했어요. 호텔 이름도 기억을 더듬어 찾아냈어요. 남편이 묵었다던 곳이요.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직장 상사였던 분의 이름을 떠올렸어요. 장례식을 치른 김태수 이사님이요. 남편이 출장 갔을 때 김태수 이사님도 함께였어요. 같은 프로젝트 때문이었죠. 그런데 왜 남편만 혼자 호텔에서 쓰러진 걸까요? 왜 발견이 늦었을까요? 왜 서류들을 보면 볼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상자 맨 아래에서 남편의 지갑을 찾았어요. 화장하기 전에 돌려받았던 거예요. 오래돼서 가죽이 많이 상해 있었지만 안에 든 카드들과 면허증은 그대로였어요. 면허증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박진우의 얼굴을 겹쳐봤어요. 닮았어요. 정말로요. 아니요, 같은 사람이었어요. 다음 날 다시 박진우의 회사 앞에 갔어요. 이번에는 퇴근 시간에 맞춰서요. 직원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고 6시쯤 박진우도 나왔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자와 아들 함께 있었어요. 여자는 단아한 인상이었고 세 사람이 나란히 걸으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편안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멀리서 따라갔어요. 그들은 근처 식당으로 들어갔고 저는 건너편 커피숍에 앉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그들이 보였어요. 박진우가 아내와 아들 옆에 앉아 메뉴를 고르고 있었어요. 아들이 뭔가 말하자 박진우가 웃었어요. 그 웃는 모습이요.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가요. 눈가에 생기는 주름이요. 남편의 웃음이었어요. 아내가 박진우의 팔을 툭 쳤어요. 농담을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편안하고 다정한 부부의 모습이었죠. 아들을 봤어요. 옆모습이었지만 얼굴 윤곽이 보였어요. 높은 코, 또렷한 이목구비 약간 긴 얼굴형이요. 남편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25살 때 본 남편의 사진이요. 지금 저 아이랑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저 아이가 남편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2년 전 이후에 생긴 아들이요.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요. 커피가 식어가는 걸 느끼지 못했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가족을요.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세 사람을요. 식사가 끝나고 그들이 나왔어요. 저도 커피숍을 나와 멀리서 따라갔어요. 아파트 단지였어요. 30평대로 보이는 중형 아파트요. 그들은 로비로 들어갔고 저는 밖에서 서 있었어요. 불이 켜진 창문을 봤어요. 12층쯤 되는 곳이었어요. 커튼 사이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저곳이 박진우의 집이에요. 저곳에서 그는 남편이고 아버지예요. 12년째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뭐죠? 12년 동안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저는요. 딸아이를 혼자 키우며 버텨온 저는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가 없었어요. 아파트 앞에 서서 조용히 눈물만 닦았어요. 그때 로비 문이 열렸어요. 박진우가 나왔어요. 편의점 봉투를 들고요. 저는 재빨리 돌아서서 걸었어요. 그가 저를 볼까봐요. 하지만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실례합니다. 멈춰 섰어요.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박진우의 목소리였어요. 남편의 목소리보다 조금 낮았지만 억양은 비슷했어요. 아니요. 겨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기 밤에는 가로등이 어두워서요. 조심하세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편의점으로 향했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와 말을 나눴어요. 처음으로요. 단 2마디였지만요. 목소리를 들었어요. 억양을 들었어요. 숨소리까지도요. 남편이에요. 정말로요. 하지만 그는 저를 모르고 있어요. 낯선 사람에게 하듯 친절하게 말을 걸었을 뿐이에요. 박진우가 편의점에서 나와 다시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를 보냈어요.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딸아이가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와요? 응, 그냥 산책. 이 시간에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방에 들어가 남편의 영정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박진우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분명히요.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가족이 있어요. 다른 삶이 있고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저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을 밝혀야 할까요? 당신 최민석이 맞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러면 저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 아내는요? 저 아이는요? 이렇게 갑자기 진실을 알게 되는 게 그에게 행복일까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출근도 쉬었고 딸아이에게도 몸이 안 좋다고 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가슴이 아팠으니까요.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요. 그러다 문득 떠올랐어요. 고인의 장례식장에서 봤던 한 분이요. 나이 지긋한 운전기사님이었어요. 고인 곁에서 오랫동안 일하셨다고 들었던 분이셨어요. 조카에게 전화했어요. 혹시 삼촌댁 운전기사님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김 기사님은 왜요? 삼촌께 생전에 신세를 많이 졌는데 기사님께도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조카가 번호를 알려줬어요. 김 기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고 김태수 이사님 장례식 때 뵀던 사람인데요. 최민석 부장 유족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실례지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이사님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시죠. 언제가 괜찮으세요? 이틀 뒤 동네 카페에서 만났어요. 김 기사님은 칠순이 넘어 보이는 분이었고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이사님을 25년 모셨습니다. 좋은 분이셨어요. 김 기사님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내 남편도 생전에 이사님을 많이 따랐어요. 최 부장님 일은 안타까웠죠. 젊은 나이에 그렇게 가시다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박진우 사위분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김 기사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박 사위요. 내 장례식장에서 봤는데 이사님이 많이 아끼셨다고 들었어요. 김 기사님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무언가 말하려다 망설이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이상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박진우 사위분이요. 원래부터 이사님 사위였나요? 김 기사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박 사위는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10년 전쯤이었습니다. 이사님이 어느 날 큰 사고가 난 현장 근처를 지나가셨어요. 교통사고였는데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대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사님이 그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셨습니다. 머리를 다쳐서 수술을 받았고요. 그런데 깨어났을 때 기억을 잃은 상태였대요. 기억을요. 내 자기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신분증도 없었고 지갑도 없었고요. 손이 떨렸어요. 컵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사님이 병원비를 다 내주셨고 회복할 때까지 돌봐주셨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갈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으니까요. 그래서요. 이사님 댁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잠깐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성실했어요. 집안일도 돕고 운전도 배워서 저를 도와주기도 했고요. 김 기사님이 옛 기억을 떠올리듯 천천히 말했어요. 그러다 이사님 따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따님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됐고요. 이사님도 허락하셨어요. 착한 사람이라고요.
비록 과거는 모르지만 현재의 모습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결혼을요. 네, 박진우라는 이름도 그때 새로 만든 겁니다. 이사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진실하고 우직하게 살라는 의미로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혹시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고가 언제였는지 기억하세요? 김 기사님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2014년 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4년은 남편이 죽은 해였고 남편이 출장 갔다가 쓰러진 게 4월이었어요. 어디서 일어난 사고였나요? 부산이었습니다. 이사님이 부산 출장 가셨을 때였으니까요. 부산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간 곳이었어요. 혹시 그 사람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고 당시에 입고 있던 옷이나 가지고 있던 물건 같은 거요. 남아있는 게 없나요? 김 기사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에서 옷은 다 버렸다고 들었습니다. 피가 많이 묻어 있었대요. 물건도 아무것도 없었고요. 얼굴은요, 부상이 심했나요? 네, 특히 이마 쪽이요. 봉합 자국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옅어졌지만요. 남편의 영안실 사진이 떠올랐어요. 붓기가 심했던 얼굴이요. 머리 수술을 했다던 간호사의 말이요. 왜 이런 걸 물으시는 겁니까? 김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혹시요? 김 기사님이 제 눈을 봤어요. 박사위를 아시는 겁니까?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이었지만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이사님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셨다니 감동이어서요. 김 기사님은 제 거짓말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박사위는 좋은 사람입니다. 가정도 잘 돌보고 일도 성실하게 하고요. 비록 과거는 모르지만 현재를 충실하게 살고 있어요. 과거는 모르지만 현재를 충실하게요. 그 말이 어찌나 가슴에 콕 박히던지요. 카페를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없어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었어요. 이제야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어요. 2014년 4월 부산에서 남편이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고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간 병원이 아니었어요. 다른 병원이었고 다른 사람이 그를 발견했고요. 김태수 이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영안실에서 본 시신은 진짜 남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군가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 착오가 있었거나요. 남편은 죽지 않았어요. 기억을 잃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12년 동안 박진우로 살아온 거예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그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슬펐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집으로 돌아와 며칠을 알아누웠어요. 딸아이가 걱정했지만 괜찮다고만 했어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아빠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더욱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까 싶어 남편의 물건들을 다시 꺼냈어요. 오래된 사진들, 결혼 반지, 면허증, 그리고 의료 기록들이요. 남편에게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오른쪽 발목 안쪽에 작은 점이 있었죠. 점이라기보다는 작은 혹 같은 거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 했는데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며칠 뒤 다시 박진우의 회사 근처로 갔어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가 점심을 먹으러 나왔을 때 같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그가 저를 봤어요. 아, 그가 먼저 알아봤어요. 아파트 앞에서 뵀죠? 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여기서 일하세요. 아니요,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 그러시군요.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남편의 미소였어요. 그가 먼저 제안했어요. 혼자 드시기 불편하시면 같이 드실래요? 12년 만에 남편과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자주 이 근처 오세요. 가끔요. 저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어요. 진우건축사사무소 대표 박진우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순자입니다. 무슨 일 하세요? 학교 행정이랍니다. 아, 그러시군요. 대화가 이어졌어요. 어색하지 않게요. 그는 예의 바르고 친절했어요.
낯선 사람에게 보이는 정중함이었지만요. 음식이 나왔어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그가 물었어요. 딸이 하나 있어요. 고등학생이에요. 아, 저희 아들은 초등학생입니다. 남편분은요? 일찍 보냈어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죄송합니다. 실례했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래된 일이라서요. 힘드셨겠어요. 그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일어설 때 그의 발목을 봤어요. 바지가 살짝 올라갔고 양말 위로 피부가 보였어요. 오른쪽 발목 안쪽에 작은 돌기가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건물 나가실 때 조심하세요. 계단이 미끄러워요. 그가 문을 잡아줬어요.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와 몇 걸음 걷다가 멈춰 섰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 확신했어요. 박진우는 최민석이에요. 발목의 혹까지 똑같았어요. 그건 우연일 수 없어요. 며칠 뒤 그에 대해 더 알아봤어요. 조심스럽게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요. 그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회사 평판도 좋았고 직원들도 그를 존경했어요. 대표님은 책임감이 강하세요. 가족을 정말 아끼세요. 약속을 꼭 지키는 분이에요. 동네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 근처 슈퍼주인, 분리수거장에서 만난 이웃들까지에게도요. 박진우 씨요, 좋은 분이죠. 가정적이에요. 주말마다 아드님이랑 산책하는 거 봐요. 부인분이랑 사이도 좋으세요. 손 꼭 잡고 다니시더라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아팠어요. 그는 좋은 남편이었어요. 좋은 아버지였고요. 저에게도 그랬던 것처럼요. 아니,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기억을 잃은 후 만들어진 이 삶이 혹시 더 행복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진실을 밝히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그의 삶을 무너뜨리는 게 사랑일까?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박진우를 몇 번 더 우연을 가장해 만났어요. 같은 식당에서 같은 카페에서요. 그는 저를 경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하게 대해줬어요. 어느 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가 갑자기 말했어요. 네, 제 과거요. 10년 전 일들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고를 당했었거든요. 그 후로 기억이 많이 흐릿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그랬죠. 누가 나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장인어른이 도와주셨어요.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죠. 지금은 행복하세요? 네, 행복합니다. 가족이 있고 일이 있고요. 비록 과거는 모르지만 현재가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과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원래의 당신이 누구였는지요? 그가 잠시 침묵했어요. 궁금하죠. 가끔은요. 하지만요.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알게 되면 지금의 삶이 흔들릴까봐 무서워요. 지금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이 떠날까봐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과거의 나보다 현재의 내가 더 중요해요. 지금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헤어질 때 그가 물었어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이야기 나누니까 좋네요. 생각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울었어요. 그는 과거를 원하지 않아요. 현재의 삶이 행복하니까요. 내가 나타나는 게 그의 행복을 빼앗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뒤 다시 만났어요.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가을이었고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정순자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네, 이상한 질문인데요. 말씀하세요.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왜요? 자꾸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낯설지 않은 기분이요. 손을 꽉 쥐었어요. 우연이겠죠. 그런가요? 그가 낙엽을 바라봤어요. 그때였어요. 순자야. 그가 그렇게 불렀어요. 반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억양이 남편이 저를 부르던 그 목소리였어요. 왜 그렇게 부르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네.
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제가 뭐라고 했죠? 순자야라고요. 제가요? 그는 진심으로 놀란 것 같았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입 밖으로 나왔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실례했네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그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의식은 모르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를요. 우리를요. 그날 이후 박진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순자 씨 괜찮으세요? 그날 이상한 말을 해서요. 문자였어요. 며칠 동안 답장을 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결국 답장했어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그는 계속 연락했어요. 커피 한 잔 할까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만나지 말아야 했어요. 더 이상 가까워지면 안 됐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일주일 뒤 다시 만났어요. 조용한 카페였어요. 그날 이후로 이상해요. 그가 말했어요. 무엇이요? 당신 생각이 자꾸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낯선 사람인데 자꾸 떠올라요. 꿈에도 나오고요. 꿈이에요? 네, 어떤 집이었어요. 작은 아파트였고요. 거실에 낡은 소파가 있었고 베란다에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거기 있었어요. 젊었고 머리가 길었고요. 웃고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냥 꿈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그런가요? 그가 커피를 마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요즘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뭔가 중요한 걸 잊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요. 박진우 씨, 네. 과거를 알고 싶으세요? 그가 저를 봤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알고 싶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만약 과거에 제가 나쁜 사람이었다면요. 만약 누군가를 버렸거나 상처를 줬다면요. 아니에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이 나와버렸어요. 그가 눈을 크게 떴어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정순자 씨,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제발 말해주세요. 제가 누군지 당신이 알고 있나요? 눈물이 흘러내렸으나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지금 당신은 행복하잖아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지만 진실을 알 권리가, 진실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까요? 그 말에 그가 멈췄어요. 과거를 아는 게 현재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가요?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당신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가야겠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순자 씨, 그가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카페를 나와 한참을 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공부하는 딸아이를 봤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왔어요? 그냥 산책. 딸아이가 제 얼굴을 봤어요. 또 울었어요? 아니야. 엄마 요즘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이었어요. 엄마 혼자 힘들어하지 마요. 나도 이제 컸어요. 그 말에 눈물이 또 났어요. 미안해. 왜 미안해요? 엄마가 너한테 좋은 엄마가 못 돼서.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최고예요. 딸아이가 저를 안아줬어요. 그날 밤 결심했어요. 박진우를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요. 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해요.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일이 복잡해져서요. 좋은 분이었어요. 행복하세요. 한참 뒤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당신도 행복하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그의 회사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아파트 근처에도 가지 않았지만 잊을 수는 없었어요. 어느 날 딸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 사진 어디 있어요? 왜? 학교에서 가족사 수업하는데 아빠 사진 가져가야 해요. 서랍을 열어 남편의 사진을 꺼냈어요. 딸아이가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아빠 기억 안 나요. 나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요. 그래. 하지만 엄마가 말해줬잖아요. 좋은 사람이었다고, 나를 많이 사랑했다고요. 응, 그랬어. 그럼 됐어요. 기억은 없어도 알고 있으니까요. 딸아이가 웃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는 걸요. 함께했던 시간이 사라져도 마음속에 남는 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요. 박진우도 그래요. 비록 저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이 그의 어딘가에 남아 있어요. 몸의 습관, 무의식의 반응, 이유 없는 그리움으로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른다고요.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추운 겨울이 왔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가족과 함께 있던 그를 봤어요. 박진우는 아무렇지 않게 아내의 손을 잡았고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맞는 거라고. 그가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어쩌면 그건 운명이 그에게 허락한 두 번째 기회일지도 모른다고요. 저도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 뼈아픈 현실을요. 내 남편은 이미 죽은 사람이고 박진우는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에요. 봄이 왔어요. 1년이 지났어요. 박진우를 처음 본지요. 그동안 많은 게 변했어요. 딸아이는 대학에 입학했고 저는 승진을 했지만 머리에 흰머리가 더 늘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공원을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았어요.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박진우의 아들이었어요. 그 아이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했고 옆에 앉아도 되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이가 말했어요. 작년에 할아버지 장례식 때 본 것 같다고요. 그때 제가 아버지를 보던 표정이 기억난다고요. 슬픈 표정이었다고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사람을 본 것 같은 얼굴이었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아버지를 아느냐고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되물었어요. 아이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요즘 이상하다고요. 자꾸 어디론가 시선을 두고 멍하니 있을 때가 많다고요.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모르겠다고 했다고요. 그리고 어느 날 아이에게 물었대요. 만약 자기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손을 꽉 쥐었어요. 아이는 대답했대요. 지금의 아빠가 좋다고요. 과거가 뭐든 상관없다고요. 저는 현명한 아들이라고 말해줬어요. 며칠 뒤 박진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날 수 있겠느냐는 짧은 문자였어요. 만나지 말아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언제가 괜찮냐고 답장했어요. 다음 날 공원에서 만났어요. 1년 만이었어요. 그는 조금 늙어 보였어요. 주름이 더 깊어졌고 머리가 더 휘어졌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한참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들을 만났다고 들었다고요. 저는 우연히 그랬다고 대답했어요. 그 아이가 말했대요. 제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고요. 그가 저를 봤어요. 제 눈을 똑바로요. 제가 누군지 알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가 말했어요. 제 과거를 아는 사람이 맞냐고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해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누구였는지요. 눈물이 차올랐어요. 저는 되물었어요. 그걸 알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모르겠지만 알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물었어요. 지금 행복하지 않냐고요. 그가 대답했어요. 행복한데 공허하다고요. 뭔가 빠진 것 같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를 볼 때마다 이유 없이 가슴이 아프고 제가 우는 걸 보면 같이 울고 싶고 제가 웃으면 같이 웃고 싶다고 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남편이었어요. 그가 숨을 멈췄어요. 12년 전에 죽었다고 알았던 사람이요. 남편이요? 네, 최민석이요. 당신의 진짜 이름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모든 걸 말했어요. 출장 사망 통보 장례 그리고 딸아이 이야기까지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들었어요. 그저 제 손을 꽉 잡고만 있었어요. 괜찮아요. 어떻게 괜찮아요? 당신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가 제 얼굴을 봤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의 삶을 사세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과요. 눈물을 닦고 말을 이어갔어요. 가끔 기억 없이도 돌아와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이름으로요 하지만 결국은 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게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언젠가 알게 될 거라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언제 다시 볼 수 있냐고 물었어요.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다고요. 저를 기억하지 못해서요. 괜찮다고 했어요. 그의 손을 놓았어요. 행복하라고 했어요. 저에게도 그렇게 말해줬어요. 걸음을 옮겼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섰어요. 돌아서서 말했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다고요. 지금도 그렇다고요. 그걸 잊지 말라고요. 대답 대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말해줘서 다행이었어요. 그가 알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되찾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수 없으니까요. 그에게는 이미 다른 삶이 있고요. 저에게도 이제 제 삶이 있으니까요. 일주일 뒤 박진우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편지 내용, 정순자 씨, 며칠 동안 생각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저는 지금의 삶을 선택해야 해요. 하지만 당신도 알아주세요. 비록 기억은 없지만 제 어딘가에 당신이 남아있다는 걸요. 가끔 이유 없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가끔 누군가 그리워질 때가 있고요. 이제 알았어요. 그게 당신이었다는 걸요. 고맙습니다. 저를 놓아주셔서요. 하지만 미안합니다. 당신을 기억하지 못해서요. 행복하세요.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는 제대로 인사하겠습니다. 박진우 드림.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답장을 썼어요. 박진우 씨 괜찮아요.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마음에 남는 거니까요. 당신이 어디선가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당신도 행복하세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요. 그리고 언젠가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요. 우리 다시 만나면요. 그때는 처음 만난 사람처럼 인사해요. 그게 우리에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정순자 올림. 편지를 붙였어요. 그리고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섰어요. 이제 보내줄게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행복해요.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행복하니까 괜찮아요. 눈물이 났지만 웃었어요. 고마웠어요.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요 다 기억할게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이제 가요 당신 길을요 나도 내 길을 갈게요. 마지막으로 사진에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앨범을 닫았어요. 그로부터 또 1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박진우를 봤어요. 가족과 함께였고 웃고 있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그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저도 미소로 답했어요. 그리고 스쳐 지나갔어요. 돌아보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그가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제는 괜찮아졌으니까요. 사람은 가끔 기억 없이도 돌아와요.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모습으로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고 되찾지 않는 것도 용기니까요. 순자는 선택했어요. 진실보다 행복을, 되찾는 것보다 놓아주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어쩌면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사랑이었어요.